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직업상담사 1급 직업심리학 필기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1급은 각 과목마다 고급이란 말이 앞에 붙죠. 그래서 고급 직업심리학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서 2016년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역순으로 2020년부터 2016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제씩 나오죠. 5과목인데 20문제씩 모두 100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고급 직업 심리학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문제가 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문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부분들도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 직업 심리학에 해당되는 심리 검사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직업 상담학에서도 상담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이론 또는 상담 이론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심리 검사, 심리학 파트죠. 심리 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적용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파트가 그거 하나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필답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거죠. 주관식 형태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건데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표가 나오면 노동시장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노동 수요 분석과 노동 공급 분석 그런 것들을 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맞게 이 노동시장 분석에 맞게 바로 채용 박람회 기획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형과 그 다음에 필답형 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실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고급 직업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들 중에서 실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검사의 파트 문제가 필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심리검사의 내용, 이 내용들은 실기 기출문제집 나오면 거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직업심리학에서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프레드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슈퍼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홀랜드 그리고 이 긴즈버그는 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긴즈버그는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가프레드슨 그 다음에 슈퍼 그 다음에 홀랜드 그 다음에 크롬볼츠 정도 이런 학자들이 다 직업 심리학에 나오는 학자들이잖아요. 그런 내용은 또 필답형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의 여기 해설에 있다면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21번 문제부터 40번 문제까지 20문제 푸는데요. 좀 이렇게 전반적인 직업상담사 1급 시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첫 강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쉬운 문제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좀 약간 어려운 문제는 해설과 좀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에 20문제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어렵진 않죠. 직무분석 기법에 해당되는 건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실험법은 직무분석 기법에 해당되지 않죠. 면접을 한다든지 설문지를 쓴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자, 이런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 바로 최초분석법 직무분석 방법 중에서 최초분석법이죠. 그러니까 자료가 많지 않을 때 면접을 해본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설문지를 돌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실험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실험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직업상담 연구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이 표준화 검사 제작할 때 규준 자료 수집에 앞서서 예비검사를 합니다. 예비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검사를 영어로 사전조사의 개념으로 프리테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또 어떤 학문에서는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를 동의어처럼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문에서는 사전조사와 예비조사를 달리 이야기도 하는데 예비라는 개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문항을 개발하고 이 문항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같은 요인끼리 묶어주는 그러한 측면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비조사에서 문항이 수정되면 이제 본조사를 하겠죠. 자, 수정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확인한다. 맞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각 문항의 곤란도나 또는 변별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곤란도는 난이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검사에 쓰일 적당한 문항 수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 최종 검사가 바로 이제 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적당한 문항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가 적당한 문항 수를 결정할 때 요인 분석이라는 것을 하죠. 요인 분석, 그러니까 예비조사를 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해서 적당한 문항끼리 이제 묶여서 문항 수를 결정하는 거죠. 특정하고자 하는 특성의 조작적 정의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특정하고자 하는 특성, 어떤 개념이라 할까요?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성이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결정하는 것은요, 문항 개발 때 하는 겁니다. 문항 개발 시 하는 거예요. 자, 문항 개발 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조사 전에 하는 거죠. 예비조사 전에 하는 겁니다. 예비조사 전에 하는 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특성의 조작적 정의를 결정한다.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 내리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조작적 정의를 해야 문항이 개발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별표 쳐주시고요. 제가 문항에 별표 치는 것은 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항에 해당되는 문제는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직무 만족에 대한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입니다. 2요인을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2요인에 동기 요인이 있고 하나는 위생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과 연관성이 있는 만족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과 연관성이 있는 불만족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허즈버그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성취가 되면 만족하더라. 이런 녀석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불만족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요인 이론이란 것은 따로따로 두 가지가 따로따로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차원이구나, 독립된 차원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한다.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했던 것이 헐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직무 불만족이 해결되면 직무 만족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면 안 되죠. 독립된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직무 불만족이 위생 요인이잖아요. 자, 위생 요인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족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충족되더라도 직무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직무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만족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만족이 생기지는 않는다.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답 노트 드렸습니다.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요인 별개, 위생 요인 별개로. 그래서 불만족이 해결된다 해서 만족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은 직무로부터 가치 있는 성과들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직무로부터 가치 있는 성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기대감이라고 하죠. 이걸 기대감. 자, 이 기대감과 연관성 있는 거, 기대감에 의해서 만족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브룸의 기대이론입니다. 브룸의 기대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가 결정적 힌트인지 아시겠죠? 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무를 해요. 직무를 하는데 이 직무로부터 가치 있는 성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심화학습으로 써드렸습니다. 심화학습의 기대 이론에서 1번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VIE라고 하거든요. 자, 이 VIE에서 이 E, expectation이 바로 이제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높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높은 성과가 바로 가치 있는 성과가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기대감이다. 여기 있는 V가 있는데 이 V는 밸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유의성이라고 하거든요. 유의성.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직무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instrumental, 이건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수단성이라고 하는데 보상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직무 수행의 결과로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직무 수행의 결과로서 이 보상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수단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을 일명 VIE 이론이다. 기대 이론을 일명 VIE 이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참고하셔도 돼요. 이것은 2번 지문이 기대 이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은 별도의 독립된 차원을 이룬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한다고요. 3번 지문 맞습니다. 사람들은 유사한 직무에 있는,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타인을 관찰하고 타인들의 만족을 추론함으로써 자신의 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것. 이거는 이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다른 말로 공정성 이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공정성 이론이다. 자, 우선 답을 해결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제가 공정성 이론에서 심화학습에 넣어드렸어요.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사례 한번 봐주실래요? 이 사례가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A와 B 모두 같은 양의 공부를 하고 결석도 하지 않았는데 A 학점이 더 높다면 B는 이에 대해서 불공정함을 인식하고 교수에게 정정해달라고 항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양의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석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A 학점이 더 높았을 때 B가 항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약 A가 B보다 더 수업 참여를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서 더 높은 학점을 받는 상황이라면 B는 이것을 인정하겠죠. 공정성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와 B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관점. 그래서 타인과 자기를 비교해서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직무 만족이라든지 또는 동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쉽죠? 각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여기가 중요한 거, 어린 시절 부모와의 심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다라고 보는 이론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어린 시절 부모와의 심리적인 관계, 여기에서 정서 집중력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회피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수용력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심리적인 어떤 상호작용의 유형, 심리적인 관계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로우입니다. 로우의 욕구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데 있죠. 어린 시절 부모와의 심리적 관계에서 이러한 성격의 차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 집중력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답은 1번 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이 로우의 욕구 이론도 제가 쭉 실력 따지게 넣어드렸는데 이 내용도 한번 쭉 읽어주셔야 됩니다. 회피형이나 정서 집중력이나 수용력에 해당되는 것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로우의 암기법 정서 수용 회피, 정서 수용 회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심리적 관계에 따른 어떤 직업 지향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격에 따라서 직업군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지향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따뜻한 부모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럼 인간 지향적인 직업군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서비스직이나 비즈니스직이나 단체직이나 문화직이나 예능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차가운 부모 자녀 관계 같은 경우는 비인간적인 직업군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기술직이라든지 5개 활동직이라든지 과학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인간 지향적인 직업군이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 같은 경우는 다비스와 로키스트죠. 다비스와 로키스트, 미네소타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 자, 직업 적응 이론에 해당되는데 직무 만족을 위한 개인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당연히 맞겠죠? 자,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적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직업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검사 도구가 잘 개발되어 있죠. 자,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 만족 또는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라고 해서 MSQ도 있습니다. Satisfaction. 그 다음에 미네소타 충족 질문지라고 해서 충족 척도라고 해서 MSS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atisfaction보다는 거기에 NESS가 붙어요. 그래서 충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여기는 충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다이서 로키스트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개념이 만족과 충족이라는 개념이라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JDQ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기술 질문지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MIQ, MSQ, MSS, JDQ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여러분 해설에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적응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 대목이 잘못됐어요. 개인이 환경에 맞춰가는 과정을 직업 적응이라 하지 않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직업적인 요구가 있겠죠. 자, 개인의 요구와 직업적인 요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직업 적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맞춰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환경이 이 개인의 요구에 이제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만족감을 주었을 때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설에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써드렸는데 인간이 즉 개인이 작업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작업 욕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통해서 개인의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여기가 일이잖아요. 일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가 성취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바로 동기화가 더 이루어지고 이 동기화에 의해서 바로 적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맞춰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강화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강화 요인을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뭐 여기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에 해당되는 것들, 강화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질문지에도 있긴 있죠. 자, 대체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강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화하면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강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25번 문제 해결했고요. 여러분들 실력 따지게 보면 다윗과 로키스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윗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도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MSQ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MSQ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3번에 있죠. 양가로 3번. 거기에 보면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이다.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 그게 바로 환경이죠. 환경, 일에 대한 일의 강화 요인의 내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성취나 승진 등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MSQ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어요.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